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 태산케미컬의 민동진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산장 근처에서 10살 난 딸 유나, 그리고 그들의 충직한 진돗가에 호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가족 산책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시찰하러 온 것이었다. 나비를 쫓던 유나는 아빠의 눈을 피해 길을 벗어나 울타리가 쳐진 이상한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였다. 이상하게 변색된 식물들, 우리 안에 갇혀 죽어있는 작은 동물들, 그리고 해골 마크가 그려진 드럼통들. 아이는 이곳이 아주 나쁜 곳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동진 회장은 딸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실험 장소 안에 서 있는 딸을 발견했다. 그의 자상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분노와 당황함 속에서 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여기서 뭘 본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그의 반응은 아이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십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밟고 말았다. 맹독을 가진 살무사 한 마리가 아이의 발목을 문 것이었다. 아이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독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민동진 회장은 울고 있는 자신의 딸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아버지라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갔을 상황.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눈에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떠올랐다. 그는 이것을 비극이 아닌 기회로 보았다. 완벽한 사고. 자신의 비밀 범죄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가 이제 자연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될 터였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거짓된 동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을 거야, 유나야. 아빠가 도움을 청하러 다녀올게. 거짓말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딸이 독새에 물려 죽어가도록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돌아서서 걸어갔다. 개호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는 주인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울고 있는 어린 소녀의 곁에 남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낑낑거렸다. 유나는 숲바닥에 누워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개호두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주인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곁에 엎드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인 아이의 얼굴을 핥아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걸어갔다. 괴물 같은 행동은 저질러졌고 어린 소녀의 운명은 이제 오직 한 마리 개의 충성심과 누군가 제 시간에 그들을 발견해 주리라는 희박한 가능성에 달리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개의 놀라운 행동을 위한 무대는 그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독이 퍼져나가면서 유나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개호두는 주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핥으며 아이를 깨어있게 하려 애썼다. 그때 바람을 타고 온 특정 냄새가 개의 코를 자극했다.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이 산에서 대대로 살아남았던 조상들의 본능이 그 냄새를 알아보았다. 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근처에 특정하고 희귀한 산악 식물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식물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질겅질겅 씹어 으깬 뿌리를 다시 윤에게 가져와 아이의 입속으로 밀어 넣으려 애썼다. 그는 아이에게 자연의 해독제를 먹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이 지역을 순찰 중이던 베테랑 산림감시원 김수혁이 개의 필사적인 낑낑거림을 듣고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독새에 물린 것이 분명한 작은 소녀와 그 아이에게 필사적으로 약초의 뿌리를 먹이려는 개 한 마리,
수혁은 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그 식물이 민간요법에서 강력한 해독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희귀한 약초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훈련된 본능이 즉시 발동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 물린 자국과 부어오른 정도를 살피고 즉시 의료 헬리콥터를 무전으로 요청했다. 그는 개의 본능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개가 파헤친 뿌리를 으깨어 아이의 상처 부위에 발라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는 응급처치를 했다.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아이의 아버지인 민동진 회장이 자신의 딸이 길을 잃었다며 경찰에 애타는 신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 전화는 현장에 있던 수혁에게 연결되었다. 수혁은 아이를 찾았으며 아이가 독사에 물렸다고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 회장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목소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수많은 밀렵꾼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난 수혁의 귀에는 그 목소리에 미세한 거짓된 톤이 감지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슬픔은 진짜처럼 들리지 않았다. 의심의 첫 번째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의료 헬리콥터가 도착하고 유나와 개호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현장에 홀로 남은 수혁은 아이가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개가 필사적으로 땅을 판 흔적, 그리고 버려진 약초의 뿌리. 길을 잃은 소녀 하필이면 권력자인 아버지가 함께 산책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의 뱀에 물린 사고, 개의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 그리고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이상한 슬픔. 어떤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감시원으로서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개의 놀라운 행동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조용한 감시원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바뀔 참이었다. 병원 VIP 병실. 유나는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었다. 의사들은 김수혁 감시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개가 먹이려 했던 바로 그 약초 성분이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뉴스가 퍼져나가자 병원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동진 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안도감과 슬픔에 잠긴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등산 중 잠시 방향을 잃어 딸과 헤어졌으며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헤맸다고 말했다. 그는 길 잃은 자신의 딸을 찾아준 용감한 산림감시원에게 감사를 표했고 가족의 충직한 개인 호두의 기적같은 충성심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교묘하게 수혁을 깎아내렸다. 그는 감시원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상황에 대해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수혁을 과장하기 좋아하는 순진한 시골 감시원으로 묘사했다. 수혁은 이 모든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이제 표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 이미 민 회장에게 매수된 의로부터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은근한 경고를 받았다. 그의 순찰용 지프차의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있기도 했다. 물러서라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수혁은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증인이 필요했다. 그는 병실의 유나를 찾아갔다. 개 호두는 충직한 보호자처럼 아이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민 회장의 부하들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이를 구한 감시원인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는 윤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아이는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주변에 있을 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혁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개의 곁으로 다가가 호두의 용감함을 칭찬했다. 네가 진짜 영웅이다, 호두야. 네가 아니었으면 유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개를
이 아저씨가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을 본 유나의 두려움의 벽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행동을 했다. 아이는 크레용과 종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는 숲속의 비밀 장소와 드럼통들, 그리고 죽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가 자신을 버리기 직전에 지었던 바로 그 무서운 표정으로 그렸다. 아이는 그 그림을 수혁에게 조용히 밀어주었다. 이것은 아이의 증언이었다. 확인이었다. 감시원과 상처 입은 소녀, 그리고 충직한 개 사이에 침묵의 동맹이 공식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수혁은 그 그림을 들고 병실을 나왔다. 그는 이제 민 회장이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뱀뿐만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손에 들린 아이의 그림. 그것은 범죄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도였다. 정의를 위한 그의 개인적인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김수혁은 아이의 그림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그림일 뿐 광활한 산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지도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민동진 회장이 자신의 비밀 장소를 청소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다시 안겨주지 않으면서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내는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형사처럼 뭘 봤니?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산에서 가져온 여러 종류의 나무잎과 돌들을 아이에게 만져보게 했다. 유나야, 그날 이런 나무잎을 본 기억이 있니? 냄새는 어땠어? 그는 새소리 계곡, 물소리 등 숲의 여러 소리들을 녹음하여 들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용처럼 뒤틀린 커다란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폭포 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한 냄새를 기억해냈고, 수혁은 그것이 화학 폐기물의 냄새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수혁은 자신의 깊은 숲에 대한 지식과 아이가 말해준 이 기억의 조각들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범죄 현장의 위치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다. 한편 민동진 회장은 점점 더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감시원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명령을 내렸다. 산에 있는 그 장소, 내일 당장 전부 정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다시 수혁과 유나. 그들은 마침내 비밀 장소의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특정해냈다. 바로 그때 수혁은 마을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구역의 국립공원이 산사태 예방조사를 위해 바로 내일 아침부터 임시적으로 폐쇄된다는 내용이었다. 수혁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민 회장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유나와 개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단 하룻밤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오늘 밤 산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기억 속에서의 사냥은 끝났다. 이제 산을 향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경주가 시작될 참이었다.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져 있었다. 그날 밤 김수혁과 민유나 그리고 개호두는 어둠을 틈타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위험을 향한 여정이었다. 수혁은 베테랑 감시원으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는 생존 장비와 야간 투시경 그리고 카메라를 챙겼다. 유나는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 속 지형지물들을 이용하여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길을 안내했다. 호두는 그들의 소리 없는 정찰병이 되어 앞장서서 모든 감각을 곤두쓰며 위험을 감지했다. 그들은 민 회장의 부하들이 순찰하는 주된 길을 피해 오직 유나만이 아는 짐승들이 다니는 비밀스러운 길을 통해 움직였다. 그들은 순찰 중인 ATV의 불빛을 피해 계곡물 속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용처럼 뒤틀린 소나무와 바위 뒤에 작은 폭포가 있는 바로 그 비밀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을 보았다. 민 회장의 부하들이 이미 청소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땅을 파헤치고 무언가를 옮기는 흔적들.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했다. 다시 한번 호두의 코가 그들의 희망이 되었다. 걔는 다른 화학약품 냄새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죽은 동물들이 갇혀있던 우리 근처의 한 지점에서 특정하고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걔는 버려진 방수포더미 아래 한 지점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청소팀이 놓쳤던 땅속에 묻혀있던 작은 뇌와 금고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수혁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비밀 장부 사진들, 그리고 화학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발각되었다. 청소 작업의 리더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그들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완전히 분리했다. 리더는 그들을 비웃었다. 이런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군. 하지만 수영 역시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으로 오는 동안 이 지역 주변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비살상 덫들을 미리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가 첫 번째 덫을 작동시키며 혼란을 만들어냈다. 대결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이제 적의 영토 심장부에서 살아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가 그렇게 마련되었다. 수역이 작동시킨 덫이 혼란을 만들어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어두운 밤 유독 물질 처리장에서 수역과 유나 그리고 호두는 무장한 민동진 회장의 부하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수역은 생존 전문가였다. 그는 이 위험한 환경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했다. 그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역한 냄새를 풍기는 화학 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걷어차 공격자들의 시야와 호흡을 교란시켰다. 그는 지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그들을 집안이 약한 곳으로 유인했다. 3명의 영웅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수혁은 주 공격수로서 자신의 지혜와 생존 기술을 이용해 길을 열고 다른 이들을 보호했다. 유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이는 작고 빠른 몸을 이용해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수혁이 놓친 환경의 약점들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호두는 핵심적인 전투원이었다. 빠르고 강력하며 맹렬하게 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은 마침내 대부분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결은 민동진 회장 그 자신과의 대결이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는 사냥용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카리스마 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절박한 살인마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여기는 자신의 딸 유나를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가 자신의 딸을 향해 반가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 개호두가 그의 마지막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총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다. 소녀를 위해 걔는 치명상을 입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주인의 목숨을 구해낸 것이었다. 이 영웅적인 희생은 수역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다.
그는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해 민 회장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수역의 연락을 받은 상급기관의 경찰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GPS 추적기를 따라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민동진 회장과 그의 남은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수역은 울고 있는 윤아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죽어가는 영웅견 호두의 곁으로 달려갔다. 전투는 이겼고 악당은 붙잡혔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팠다. 승리와 상실이 교차하는 비통하고 씁쓸한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민동진 회장의 모든 범죄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 앞에서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살인 및 환경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독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오염되었던 산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푸른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김수혁 감시원은 거대 기업의 범죄를 밝혀낸 영웅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본청에서의 승진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산을 지키는 조용한 감시원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민윤아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다.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아이는 다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웅견 호두, 걔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총알은 치명적이었지만 수역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고의 수의사들의 수술 끝에 걔는 긴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일어섰다. 걔는 이제 공식적으로 윤에게 입양되어 아이의 곁을 지키는 가장 충직한 보호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봄이 찾아온 산. 새로운 푸른 싹들이 불에 탔던 상처 위로 돋아나고 있었다. 수역과 윤아 그리고 호두는 이제는 안전해진 등산로를 함께 걷고 있었다. 윤아는 새로 피어난 들꽃의 이름을 수역에게 제잘거리며 알려주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밝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역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용감한 소녀와 충직한 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에게 약속했다. 윤아야,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너와 호두 곁에서 이 산을 함께 지켜주마. 약속한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맑고 신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호두는 그들의 발치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자신의 소명을 되찾은 감시원 다시 신뢰를 배우는 소녀, 그리고 그들 모두를 구한 영웅견. 세 사람은 그들이 지켜낸 산 정상에서 함께 평화롭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